사이비 종교에 빠져 노년의 부부는 힘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25평 아파트.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며 박용만이 집으로 돌아온다. 68세의 그는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되었다.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격에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여보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용만이 말했다. 거실에서는 65세의 아내 최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순자는 용만보다 3살 어렸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온 탓에 실제 나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특히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 때면 젊은 시절의 모습이 살짝 엿보이곤 했다. 오늘 아침에 큰애가 전화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못 온대요. 순자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큰아들 박민수는 32세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작은 딸 박미영은 29세로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젊은 놈들이 어찌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 용만은 투덜거렸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충분했다. 여보, 내일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명상 강좌 들으려고 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용만은 밥을 먹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다. 명상? 왜 갑자기?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마음도 답답해서요. 옆집 김 여사님이 다니시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난 후 갑자기 찾아온 빈둥지 증후군 때문이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다. 뭐 나쁠 건 없지. 그런데 돈은 안 들지? 무료래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용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집에서만 지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사실 그 자신도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용만은 리모컨을 돌려 다른 채널로 바꿨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게 어디 우리 탓이에요. 세상이 빨라진 거죠. 순자가 대답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딸을 위해 만들고 있는 목도리였다. 미영이가 부산은 춥다고 했으니까 이거 보내줘야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뭐 좀 해줘. 여보는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용만은 요즘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다. 설거지, 청소, 심지어 빨래까지. 젊었을 때는 남자가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냐고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9시가 되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용만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다. 명상 강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는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3층에 있는 강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군요. 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송미경 강사라고 적혀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네, 최순자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송미경이고요. 이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순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송미경 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상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명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죠.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순자의 마음에 이 말이 깊이 와닿았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있었나? 20대에 결혼해서 줄곧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았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순자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었다.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용만이가 혈압약은 먹었을까? 그 같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졌다. 송미경 강사의 목소리가 물 흐르듯 부드럽게 들려왔다. 이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꿈꾸었나요?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순자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검은 칠판에 하얀 분필로 글씨를 쓰는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쳤고 곧바로 결혼을 했다. 그 꿈을 포기했을 때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슬픔, 아쉬움, 체념.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눈물이 순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0년이 넘도록 잊고 지냈던 그 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일시간의 명상이 끝났다. 순자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왠지 모를 허전함도 느껴졌다. 어떠셨어요? 송미경 강사가 순자에게 물었다.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기억들이 떠올랐네요. 그럴 거예요. 명상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진정한 자아를 깨우는 과정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명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마치 잊고 지내던 방을 오랜만에 열어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용만은 아내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다. 명상 강좌를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순자의 행동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명상 시간에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용만은 살짝 짜증스러운 투로 대답했다. 최근 아내는 명상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흥분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영혼의 성장은 외면해 왔다고요. 영혼의 성장? 순자야, 너 요즘 이상한 책이라도 보는 거 아냐?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송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얇은 책자를 꺼내 보여줬다. 표지에는 내면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쓴 분이 바로 우리 단체의 지도자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단체? 무슨 단체? 아, 미안해요. 제대로 얘기 안 했나요? 사이좋은 자매회라고 해서 송 선생님이 운영하는 명상 단체예요. 복지관 강좌는 기초 과정이고 진짜 깊은 수행은 따로 장소에서 하거든요. 용만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체라는 말이 왠지 불안했다. 돈은 안 들지? 아직은 안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심화 과정을 들으려면 약간의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후원금? 얼마?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내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실에서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용마는 침실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아내의 모습을 살펴봤다. 순자는 책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가끔 아하는 탄성을 내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뭔가 이상해. 저런 책을 읽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 정상이 아니야. 용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순자는 원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설마 이상한 일에 휘말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명상 강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순자는 사이좋은 자매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종일 모임에 참석했다. 여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특별 강연이 있대요. 순자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며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써서 차려입었다. 새로 산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또 무슨 강연이야? 매일 강연만 하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빛의 통로자님이 직접 오신대요. 빛의 통로자? 그게 뭐야? 우리 단체의 최고 지도자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깨달음을 전파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용마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빛의 통로자라니 이름부터가 수상했다. 순자야, 혹시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아직은 안 했어요. 하지만 곧 정화의식을 받을 예정인데 그때는 약간의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헌금? 얼마? 아직 정확히. 하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송 선생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요. 순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용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다. 순자가 도착한 곳은 시흥시 외곽에 있는 3층 건물이었다. 사이좋은 자매회 본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1층은 넓은 강의실이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과 상담실로 꾸며져 있었다. 강의실에는 이미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지만 몇몇 남성들과 젊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모두들 흰색이나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 자매님들, 오늘은 정말 축복받은 날입니다. 송미경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빛의 통로자 김성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 옆문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검은색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순자는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김성우의 눈빛이 강렬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저는 김성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다. 마이크 없이도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잘 들렸다. 저는 30년 전 히말라야에서 우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며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걸으며 말했다. 가끔 특정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질에 매달리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모든 업보를 씻어내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걸친 강연이 끝나고 김성우는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다. 순자는 그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최순자 씨 맞죠? 김성우가 순자의 이름을 불렀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우주가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흐려져 있군요. 김성우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당신의 전생을 봅니다. 당신은 조선시대의 왕실의 무녀였어요. 그때 쌓은 영적 능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특히 남편분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요? 네. 당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런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욕만이 자신을 방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화의식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성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생의 무녀, 영적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 같은 말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 용마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싱크대 아래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의 예금 증서가 있었다. 이 돈은 순자가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용만 몰래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놓고 가끔씩 받는 용돈을 모아서 만든 비상금이었다. 언젠가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탤 생각으로 모은 돈이었다. 순자는 예금 증서를 들여다봤다. 정화의식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이 돈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순자는 예금 증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단체 사무실에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었다. 은행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바꿨다.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져가시면 위험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2천만 원을 가방에 넣고 단체 사무실로 향했다. 순자 자매님, 어서 오세요. 송미경이 반갑게 맞아줬다. 선생님, 정화의식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세요. 사실 정화의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죠. 송미경은 순자를 별실로 안내했다. 정화의식을 받으시려면 먼저 과거의 모든 업보를 청산해야 해요. 그러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죠. 물질적 집착이요? 네. 돈, 보석, 부동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혼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순자는 가방 안에 돈을 생각했다. 만약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바친다면 정화의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훌륭한 각오세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2천만 원이요. 송미경의 눈이 번뜩 빛났다. 하지만 곧 진정한 표정을 지었다. 상당한 액수네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신 건가요? 네. 이 돈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포기하겠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오늘 밤 특별 정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9시 순자는 다시 단체 사무실을 찾았다. 건물 안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의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고 가운데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오늘 정화 의식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성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순자를 포함해 5명이 앞으로 나왔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모든 업보와 집착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김성우는 한 명씩 앞에 세우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순자의 차례가 되었다. 최순자 씨,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을 모두 재단에 바쳐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2천만 원을 꺼내 재단에 올려놓았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돈이나 귀금속을 올려놓았다. 이제 여러분은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성우가 계속 말했다. 진정한 정화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바로 영적 독립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기대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내준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김성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적 독립, 우주의 뜻, 새로운 살.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용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의식이 길어져서요. 의식? 무슨 의식?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용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 거실에 작은 제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김성우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이건 뭐야? 용만이 놀라며 물었다. 빛의 통로자 선생님 사진이에요. 앞으로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릴 거예요. 기도? 순자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갑자기 왜 이런 걸 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용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투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순자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누구요? 그 단체 사람들 말이야. 너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람들. 아무도 저를 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용마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순자는 하루 종일 단체 사무실에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왔다. 집에서는 향을 피우고 기도만 했다.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만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해. 일주일 후 용만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집안일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뭘 한 거야? 그분들은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셨고요. 무의미한 삶? 순자야,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게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용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럼 아이들은? 민수와 미영이도 무의미한 거야? 아이들도 각자의 업보를 풀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순자야, 제발 정신 차려. 넌 지금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 용만이 소리쳤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면 제 수행에 방해가 돼요. 그날 밤 용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건가?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순자는 이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단체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수행을 한다고 했다. 어느 날 용만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민수야, 엄마 상태가 이상해. 한번 와봐.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이틀 후 민수가 집에 왔다. 하지만 순자는 집에 없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 이상한 단체에 가셨어. 요즘 맨날 거기만 가. 민수는 아버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명상 강좌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종교단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뭘 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순자가 들어왔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푹 들어가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 민수 왔구나. 순자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들을 오랜만에 본다는 기쁨이나 반가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마르셨어요? 마른 게 아니야. 정화된 거지. 정화요? 그래.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모두 버리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졌어. 민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그 단체 얘기 좀 들었는데요. 혹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돈?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요. 요즘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야.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지. 순자는 아들의 질문을 회피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추가로 돈을 더 낸 상태였다. 지난달에 심화 수행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냈고 이번 주에는 영적 정화 비용으로 또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 혹시 집에 있는 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의 표정이 급변했다. 왜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해? 그 돈은 내 돈이야. 걱정되어서요.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사기? 민수야, 넌 아직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민수는 그날 밤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용만은 아내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고 민수는 인터넷에서 사이좋은 자매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아버지, 이거 사이비 종교 같아요. 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사이좋은 자매회 피해 사례들이 나와 있었다. 여기 보세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무료 명상이나 상담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돈을 요구하고 가족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용만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럼 엄마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미 상당한 돈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가 다니는 단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전했음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다. 근처 상점에서 물어보니 며칠 전에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다. 민수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 그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이사 간 것 같아요. 뭐? 그럼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였다. 여보,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어디? 그 사무실 없어진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교주님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신대요. 순자야, 제발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안 돼요.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서 수행을 중단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3일 후 순자가 집에 나타났다. 하지만 짐을 싸러 온 것이었다. 순자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정말로 떠날 시간이에요. 떠난다고? 어디로? 교주님께서 강원도에 성지를 마련하셨어요. 진정한 신도들은 모두 그곳에서 공동 생활을 해야 해요. 욕 많은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순자야,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사기당하고 있어.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무슨 구원이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뜯어가? 순자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요. 무의미한 생활? 순자야,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게 무의미하다는 거야? 네, 그래요. 모든 게 헛된 거였어요. 욕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나는 너한테 뭐야?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짐을 챙겨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수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버리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민수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나 줬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건 상관없어. 얼마나 줬냐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3천만 원 정도. 용만과 민수는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천만 원이면 그들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 미친 게 아니야. 그 돈으로 내가 영적 깨달음을 얻었어. 순자가 소리쳤다. 내가 평생 이 집에서 가족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다. 나도 내 꿈이 있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느라 모든 걸 포기했어. 용만과 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순자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순자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용만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아내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다. 민수는 회사를 며칠 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는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이좋은 자매회는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어머니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 볼까요? 성인이 스스로 떠난 건데 뭔 소용이 있겠어. 용만은 기력 없이 대답했다. 40년 만에 혼자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런데 2주일 후 집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최순자였다.
용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혼 협의서라는 제목 아래 차가운 문체로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세속적인 혼인 관계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므로 기존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류 하단에는 최순자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용만은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인가? 전화로 연락받고 달려온 민수도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이혼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용만은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순자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서류에 적어놨기 때문이다. 집과 예금 모든 것을 용만 명의로 남겨두고 떠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은 게 거의 없었다. 예금은 순자가 이미 모두 빼서 단체에 바쳤고 집만 남아 있었다. 용만은 혼자서 25평 아파트를 지키며 살아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새삼 낯설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여보 일어나세요라고 깨워주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식사를 혼자 하는 것도 어려웠다. 밥을 해도 두 사람 분량을 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늘 음식이 남았다. 그런 음식을 보며 용만은 아내를 그리워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쓸쓸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옆에서 뜨개질을 하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다. 순자야, 거기서 잘 지내고 있냐? 용만은 가끔 빈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너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줬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순자 씨와 관련된 세무조사 건으로 왔습니다. 용만은 당황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최순자 씨가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액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3억 원 정도입니다. 용만은 깜짝 놀랐다. 3억 원? 자신이 알고 있던 3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입니다. 최순자 씨의 공식적인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계속 설명했다. 혹시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명의로 된 계좌라든지. 용만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순자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구했을까?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단체에 바친 것이었다. 용만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아버지, 이거 큰일 났어요. 민수가 급히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대출금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상환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연체가 몇 달째예요. 용만은 주저앉을 뻔했다.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40년 동안 살았던 25평 아파트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용만은 짐을 싸야 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용만은 거절했다. 아니야. 너희들도 신혼인데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끼어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살지 뭐.
68세의 나이에 고시원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용만이 구한 고시원은 시흥시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이게 내가 살 곳이구나. 용만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첫날 밤 용만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순자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용만은 아내를 원망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순자를 잘 돌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돈만 뜯어내고 버렸을까? 한편 민수는 아버지 몰래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사이좋은 자매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고요. 대신 우주빛 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다. 그 김성우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현재 전국에서 몰려든 신도 200여 명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거기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스스로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탐정이 계속 말했다. 그 단체가 곧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미 어디선가 대규모 농장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해외로? 네. 아마 국내에서 사이비 종교로 지목받아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아예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급해졌다. 만약 어머니가 해외로 떠나버리면 정말로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다. 용만은 충격을 받았다. 해외로? 그럼 순자를 영영 못 보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직접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화해 보시죠. 용만은 망설였다. 이미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아내를 찾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 후회하시지 않으려면 가보세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결국 용만은 민수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우주빛 수행원은 산 중턱에 자리한 큰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출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면회는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요. 최순자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용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때 건물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흰색 옷을 입고 머리를 깎은 모습이었다. 용만은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인지 한참을 들여다봤다.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순자야?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자야, 나야. 용만이야. 저는 이제 용만 씨와 아무 관계 없어요. 돌아가세요. 순자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경비원에게 뭔가 말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걸어왔다. 5분만 드릴게요. 담장 앞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야, 넌 정말 행복하냐? 용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면서 지내는 거야? 수행을 해요.
명상하고 기도하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야? 순자는 고개를 들어 용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예전과 달리 생기가 없어 보였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자유. 담장에 둘러싸인 곳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 정신적 자유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만의 가슴이 아팠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강요했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그럼 지금 선택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 되돌릴 수 없어? 순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와. 집이요? 이미 집도 없어졌다면서요. 순자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만든 일이잖아. 알아요. 제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용만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뺐다. 저는 이제 정말로 가야 해요. 곧 새로운 곳으로 떠날 예정이거든요. 새로운 곳? 어디로? 멀리. 아주 멀리요. 순자가 일어섰다.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 너 후회는 안 해?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는 평생 해왔어요. 이제는 다른 후회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용만과 민수는 근처 모텔에서 묵었다. 용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용만은 솔직하게 말했다. 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동안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건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랬던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써줬다면, 그녀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면.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용만은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강원도 소재 사이비 종교단체 집단 해외 도피. 뉴스에서는 우주빛 수행원 신도들이 단체로 남미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교주 김성우와 함께 200여 명이 일시에 출국했다는 것이었다. 용만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순자도 그들과 함께 떠난 것이 분명했다. 정말로 끝이구나. 순자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용만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수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다녔던 곳이라 꺼려했지만 다른 활동들을 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 바둑 두실 줄 알아요? 같은 고시원에 사는 72세 김노인이 물었다. 조금은. 하지만 오랫동안 안 두어서요. 괜찮아요. 저도 서투르거든요. 심심할 때 한 판씩 둬요. 용만은 천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고시원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가끔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70세 여성 이정희 씨가 말을 걸어왔다.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시니어 합창단에 참여해 보시지 않을래요? 합창이요?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음치도 환영이에요. 함께 노래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용만은 망설였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했다. 한번 해볼까요?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용만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이 있었고 가끔은 공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이정희 씨가 말했다. 그런가요?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는데. 부인분이 안 계세요? 용마는 잠깐 말을 멈췄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순자가 그리웠다. 순자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급히 연락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소식이 있어요. 뭐? 순자 소식? 네. 남미에서 온 편지예요.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편지를 보여줬다. 얇은 편지지에 순자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내고 있어. 여기는 정말 멀고 외로운 곳이야. 매일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 와서도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더 갇힌 기분이야. 교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편지도 겨우겨우 몰래 보내는 거야. 돈도 모두 뺏겨서 돌아갈 수도 없고. 민수야,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4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엄마를 구해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편지를 읽은 용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민수도 난감했다. 아르헨티나는 너무 멀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구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단 대사관에 연락해보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교부와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연락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김성우의 단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곧 아르헨티나 정부도 그들을 추방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신도들이 여권을 모두 뺏긴 상태라는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인만 1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마는 희망을 가졌다. 순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한 달 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구출 작전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다. 신도들이 정글 깊숙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실종되었어요. 최순자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용마는 주저앉았다. 실종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글이 워낙 넓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용마는 매일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순자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했고 김성우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실종된 신도들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 이제는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면 아마 알아. 나도 알아. 용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순자는 아마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용마는 오랜만에 순자의 사진을 꺼내봤다. 결혼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해줬다면. 용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시간이 흘러 용마는 75세가 되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집처럼 느껴졌다. 복지관의 합창단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다녔다. 순자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혼자서라도 다녀보고 싶었다.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 바닷가를 걸으며 용마는 문득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여보, 바다가 참 예뻐요.
용만은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순자의 목소리였다. 순자야, 너도 이 바다를 보고 있는 거야? 용만은 혼잣말을 했다. 넌 자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더 큰 감옥에 갇혀버렸구나. 바닷바람이 용만의 흰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너는 너 나름대로 선택한 삶이었어.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해야겠어. 복지관에서 만난 이정희 씨와 용만은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합창단 동료였지만 이제는 가끔 함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기도 했다. 박 선생님,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자유요?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이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10년 전에 남편을 사별한 홀몸이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리고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용만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용만과 정희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함께 나누는 사이였다. 오늘은 무슨 노래 연습할까요? 그날들이라는 노래는 어때요?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노랜데. 좋은 선택이네요.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용만의 목소리와 정희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용만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순자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순자야, 너는 내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용만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를 원망하지는 않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40년은 소중한 시간이었어. FIL 오주유이 각자의 자유. 3년 후 용만은 78세가 되었다. 정희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동거하기 시작했다. 법적인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며 용만은 문득 생각했다. 순자도 어디선가 이런 꽃을 보고 있을까? 아르헨티나의 정글에서 실종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지만 용만은 여전히 순자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깊게 해요? 정희가 물었다. 그녀는 용만을 여보라고 불렀다.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예전 아내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그리우시죠? 그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안부가 궁금할 뿐이에요. 정희는 용만의 팔을 다정하게 안았다. 분명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용만은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순자야, 너는 결국 자유를 찾았을까? 진정한 자유를. 아마 영영 답을 알 수 없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용만은 이제 그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괴롭지는 않았다. 각자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다. 순자는 물질적 풍요 대신 영적 자유를 택했다. 비록 그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도 불행으로 이끌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용만은 처음에는 홀로 남겨진 것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순자와의 40년과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관계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용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자야,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옆에 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고.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석양을 등지며 집으로 향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68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박용만도 이제 78세에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최순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유를 찾으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